김수민의 뉴스 밑장 정치과학 2024년 7월 호.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정치과학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월간 지방정치도 재개합니다. 월간 지방정치는 한 2주일 정도 지나서 올라올 예정이고, 한국 유일의 지방자치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이어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과학도 병행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깊이 들어가는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에 이것저것 다 적어 놓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근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최근에 이 해마다 순탄한 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올해도 순탄치 못한 일이 없진 않았습니다. 지난 총선 전이었죠. 그 YTN에 제가 출연했던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예, 진행자가 급박하게 교체가 되면서 제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고, 제가 주 3회 브리퍼로 출연을 해왔었는데 하차를 했습니다. 자진해서. 그리고 미디어 오늘하고 인터뷰를 했죠. 제가 하차를 할 때 저만 하차한 게 아니고 김민아 평론가도 하차를 했는데, 두 사람 인터뷰가 미디어 오늘에 실렸는데 제가 더 찍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민아 평론가는 민영화 YTN의 문제를 야마로 잡았다면, 저는 김백 YTN 신임 사장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 직후쯤에 제가 YTN의 TV에 출연을 하고 있던 프로가 있었어요. 주 1회. 그 코너 출연자가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총선 또 안 끝났는데, 총선 끝나고 나면 교체를 할 거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총선 또 안 끝난 상태에서 교체가 됐고, 그런데 어쨌든 저 한 명을 찍어가지고 교체를 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체는 도대체 왜 이루어진 교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거에 여러 사람들이 교체가 됐고, 근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교체된 사람 중에서 저는 YTN에 출연할 날이 없지 않을까. 네, 사장을 겨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뉴스킹 박지원입니다라는 코너, 그 프로가 관계자 징계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한테 맡게 되는데, 이 관계자 징계라고 하는 건 수위가 굉장히 높은 징계예요. 그 앞에 주의, 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계자 징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예전에는 사례가 많지 않았거든요. 이번 총선 들어가지고 굉장히 빈번하게 자행이 됐고, 제가 직접 걸린 건 아니더라도 제가 출연하는 여러 프로들이 여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두고 보자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사실 프로그램 하다 보면 공정성, 균형성 이런 거에 있어서 중립성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쪽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바로잡아 나가면서 방송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책무이자, 그리고 방송을 심의하는 사람들의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계자 징계를 이런 식으로 하나 꼬투리 잡히면 바로 때려버리고 주의나 경고 없이, 이거는 방송을 잘 하라는 게 아니라 방송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박지훈입니다. 뉴스킹 이 프로가 관계자 징계를 받게 되고 사내에서 급격하게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돼요. 근데 사내에서 어떤 편성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거치지 않았고, 개편 시즌 때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내부에서 야 똑바로 하자, 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 나가는 방법도 있죠. 근데 어느 것도 택하지 않았고, 그 시점은 YTN의 김백 사장이 새로 부임해 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김백이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리품으로 아느냐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미디어 오늘에서. 그래서 찍혔기 때문에 YTN은 출연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공격을 받았는데 몇몇 방송심의위원이 저를 꼬투리를 잡으면서 이 사람은 정의당 사람입니다. 뭐 민주당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아이씨, 이거 나한테 악플 다는 민주당 지지자들 댓글 내가 다 뽑아가지고 간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이거 명예훼손 아닙니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예, 사실 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에 의한. 이거 좀 법적으로, 이거 어차피 명예훼손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고소할 놈들 있다고. 근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빨리 하진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당연히 예외 아니겠죠. 아니, 찾아보라고. 내가, 자, 그러면 내가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당에 소속돼 있었던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하루당 100만 원을 쳐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그 당에 소속된 적이 없으면 이 인간들 나한테 1억을 줘, 그냥. 내기를 하자고. 뭘 욕을 하려면 알아보고 욕을 해. 나 진짜 이 인간들이 그 민주당 강성지청 저보고 뭐 국민의힘 갔다 이지랄 하는 놈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지경이야 지금. 응? 댓글로부터 방송 심의하는 인간들까지 한마음 한뜻이여. 뭐 편은 다를 수 있겠지 서로. 근데 수준이 똑같다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러이러한 인간들 내 방송 듣지 마라라고 얘기했었는데 듣고 있는 인간들이 있네. 내가 싫은 얘기는 좀 뒤로 돌릴게요. 이따가 보자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들 중에 어떤 건 짧게 하고 어떤 건 길게 해요. 뭘 길게 하는지는 내 맘이고 뭐 참견할 자유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최혜병 사건 관련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제 페이스북에 오시면 그 공지로 걸어 놓을 수 있는 포스팅 있잖아요. 제일 위에 걸어 놓은 거. 거기에 보면은 그 최상병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을 하고 다시 그걸 국방부가 회수를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때 이루어졌었던 관계자들 간의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쭉 집대성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건 노가다 작업인 거죠.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로 맨날 며칠 몇 시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토막토막 보도가 나갔는데 글쎄 나도 이걸 다 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꺼번에 좀 보려고 그리고 나도 볼 겸 다른 사람들도 봐라 라는 차원에서 올려놨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만 있고 통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무슨 통화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큰 줄기, 큰 의문만 제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엉터리 얘기부터 걸러내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초동 수사한 자료를 이첩을 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국방부가 회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국방부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군 내의 사망사고라든지 뭐 성폭력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주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건 맞아요. 거기까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 내 수사에서는 혐의 적시를 하면 안 된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조사해서 넘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말도 뭐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군이 궁극적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혐의 적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잘 살펴보면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도 군 내에서 초동 조사를 한 것에 한 건 정도를 빼고는 다 혐의 적시가 돼서 이루어졌어요.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얼차려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도 혐의 적시를 해가지고 군 당국이 경찰로 이첩합니다. 아니 심지어 이 최상병 사건도 국방부가 재조사를 하죠. 재조사한 결과 혐의 적시가 몇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혐의 적시를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병 사건 하나만 봐도 아니라고. 사건 내부만 보더라도 혐의 적시를 결국에 했다니까. 국방부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은 혐의 적시하면 안 되고 국방부는 해도 된다는 건 없어요. 왜? 궁극적인 수사는 경찰에 있다며.
그럼 국방부도 하면 안 되지. 근데 했잖아, 결국에.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혐의 적시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그럼 뭐다? 혐의 적시를 하다가 안 되게 됐죠. 누구? 임성근 전 사단장.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임성근은 문제예요, 이건. 혐의 적시의 문제가 아니라고. 혐의 적시의 문제였으면 다 빠졌겠지. 모든 관계자들의 혐의가 적시가 안 됐겠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일어난 거예요? 임성근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자, 근데 저의 의문은 이겁니다. 경찰이 결국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경찰이 어차피 수사를 하는데 왜 그러면 임성근 혐의를 빼려고 했느냐? 빼봤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임성근 혐의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근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게 의문이라고. 자, 여기서 파생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찰 수사도 심상치 않아. 이후에 지금 최상병이 7월 19일에 사망을 하셨는데 순직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결론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1년은 안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1년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외압이라는 것이 해병대 수사단이나 국방부까지만 작동했을까에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경찰까지 가지 않았는가? 혹시 외압이. 이 의혹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왜 경찰 수사도 이렇게 진척이 더뎠는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총선 때문에 경찰 수사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수처 수사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상병 순직 원인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총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이면 총선 때 수사가 좀 멈추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4년 전 총선에서도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상병 순직 자체는 이게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이 아니라고 총선 일정의 구애를 안 받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건 수사가 굉장히 진척이 더뎠잖아요. 그 말인즉슨 외압의 범위가 국방부라든지 해병대 쪽으로 국한된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번에도 대통령실 쪽의 전화 이런 것들 살펴보면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왔는데 8월 2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오후 12시 때 세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개인 폰으로 한 것으로 드러난 그날이죠. 그리고 바로 이날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해병대 수사단 수사 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회수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 보면 그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죠. 여기에 보좌관으로 있는 임기훈 씨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1시 42분 오후에 2분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미 얘기가 돼 있는 거야, 그 앞에. 이건 뭔가 수상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어차피 혐의 적시 통으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임성근이 문제가 있으면 혐의 적시를 안 해도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적시가 되고 기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초동 수사인 해병대 수사단 요 군내 조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외압을 가했는가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뭐 심지어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포함해서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제 전화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에 이제 국방부하고 뭐 국방부의 이제 법무관리관 또 군 검찰단 경찰 뭐 해병대 관계자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인 어떤 그 당시에 통화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 움직임 자체는 촘촘해요. 그리고 아마 잔머리를 빠르게 굴린 사람들이 몇몇 보입니다. 근데 저는 큰 그림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건 너무 서툰 시도다. 너무 서툴고 엉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임성근을 봐주게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봐주게 했었어야 될까? 그 점에서 저는 이 사건의 출발이 진짜 군사 국방이라든지 혹은 수사나 법률이라든지 이쪽에 정통한 사람에서 이 사건이 출발한 것일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입법청문회 과정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출석을 했어요. 그때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
당신 이땡땡씨 아냐?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심 재판에서도 그게 인정이 됐죠.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뭘 했느냐? 블랙퍼린 베스트라는 투자사의 대표인데, 전 대표죠, 이제는. 2차 주가 조작 사건 때 김건희 씨하고 그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했고 시세 조종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임성근한테 이 땡땡이 누군지 물어봤을까? 이 땡땡하고 임성근하고 인연이 있다라는 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JTBC가 입수한 이 카톡 대화방이 있는데, 임성근은 참고로 청문회 당시에 이 땡땡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입수한 채팅창을 보면 이 땡땡이 속해 있는 이 채팅창에 보면 이제 해병대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자, 우리 어디 가자. 포항 1사단에서 초대가 왔다. 사단장하고 참모들하고 1박 2일 골프 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후 그 막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후 1시에 1사단장을 방문한다. 2시부터 골프 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1사단장 누구죠? 임성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들과 모임을 했었던 모 변호사는 당시에 이 이모 씨가, 그러니까 이 계획을 제안한 거는 이모 씨가 아니에요. 이모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계획을 누가 제안했느냐?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A 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직 경찰인 B 씨, 그 다음에 변호사인 C 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김건희 씨가 의혹이 연루돼 있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이제 그 선수라는 이모 씨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 씨가 이 방에서는 기수가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안을 했던 거, 포항 1사단에 가자라고 얘기를 한 사람은 경호처 출신의 A 씨였고, 근데 이제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해당 모임이 성사되지는 않았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물론 이 카톡방만으로 이모 씨가 임성근이랑 잘 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냐면 너무 설득력이 없잖아. 나쁜 짓을 해도 설득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나쁜 짓인데, 나쁜 목적에는 이제 합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수단들,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최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은,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말이 나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누구 솜씨냐 이게. 네, 누구 솜씨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거 조금 더 지켜보시고 굉장히 이거 화약고 같은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걸로 하지. 이거 약간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요즘에는 또 말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있죠?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되게 어이없는 논리가 등장을 했는데, 정말 이거 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어요. 대북 송금이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했다는 팩트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쌍방울에서 했다는 거는 부인을 하지 않는데, 자, 그리고 또 부인할 수 없는 게 이화영 씨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얻어 쓴 겁니다. 그걸로 긁은 거예요. 근데 지가 쓴 게 아니래. 자꾸 우기고 있는데, 지가 쓴 겁니다. 이거 카드를 쓴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뻔히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보면 13차례나 가전제품이 구입이 됐어요. 근데 가전제품이 어디로 갔다? 이화영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가 긁었거나 아니면 설령 남이 긁었더라도 그거는 뭐 대리로 결제한 수준인 거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기 사욕에 쓰인 거잖아. 그리고 2019년 7월에 이화영이 베트남에 간 일이 있었는데, 이 카드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쓰입니다. 뭐 카드하고 이화영하고 따로 둥둥 떠다니나? 2018년에는 이화영이 가족과 함께 강원도 제주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놀러를 가는데,
이때도 같은 그 공간, 그쪽 공간에서 법인카드들이 사용이 되고, 이화영 부인이 가구를 살 때도 이 법인카드가 쓰이고요. 자녀들이 치킨을 시켜 먹는데도 이 법인카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래서 지가 안 썼다고? 아, 그냥 카드가 썼다 그래라. 카드가 지 스스로를 결제했다고 그래라. 네. 얘 웃긴 양반이에요, 양반. 예? 이 지금 부지사 하면 월급 안 나오냐? 부지사 뭐 무급 봉사직이야? 월급 다 나오는데 이러고 있어요. 응? 아, 그리고 이화영 지금 변호인이 김광민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지방의원인데 제가 곧 발간하는 월간 지방정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이화영 자체도 이거 지방정치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얘기를 하죠. 이 법인카드는 너무 명략 관화해서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실드를 치는 게 나는 웃겨, 일단. 이거, 법인카드 이것만으로도 이화영은 제명이야. 정상적인 정당에서는 제명시킨다고요. 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거지, 민주당이. 뭐, 민주당만 아닌 건 아니지만. 자, 근데 웃기는 논리가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논리예요. 이거는 뭐라고 하죠? 자, 사실관계를 따지기 앞서서 이 자체를 논리적 오류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여자친구한테 추궁을 받습니다. 당신 어제 딴 여자랑 있었지? 어젯밤에 딴 여자랑 있었지?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아니 난 내 친구랑 있었어. 동성 친구랑 있었어 라고 하면서 전화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동성 친구가 저랑 같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딴 여자랑 있었다라는 것을 이것이 반증하고 있는 겁니까? 반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지. 딴 여자를 안 만났다는 법이 없죠. 동성 친구를 만난 직후에 딴 여자를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셋이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 목적이었다면 경기도 관여는 아니다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자, 오히려 난 정말 이 건이 너무 웃겼던 게 반대로 주가 조작 얘기를 해버리면 이화영 내지 이재명의 연루설은 더 깊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쌍방울 주가 조작이 맞다 치자. 그럼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경기도가, 아니, 뭐, 이화영,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그 다음에 북한, 이렇게 3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야, 좀 돈 좀 대납해줘. 그럼 김성태가 사업가잖아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맨입으로? 내가 네 시다바리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다? 그 다음에 북한이나 이화영이나 뭐라고 하죠?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 동물에 내가 주가 좀 짭짤하게 주갔어. 뭐, 하여튼, 네.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와 북한 말이 섞이는 느낌인데. 그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대납만 해주겠냐고. 지도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주가 조작의 대가로 올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했다면, 그거는 오히려 김성태가 이화영이 요청하는 대로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든지 스마트팜 비용 이런 것들을 대납해준 대가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건 경기도가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경기도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또 쌍방울이 이득 챙겨준 거에 대한 보람을 찾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몰라? 아, 그리고 단적으로 얘기할게. 사실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은 2022년에 이미 불거진 겁니다. 뉴스타파가 요즘에 이걸로 뒷북을 때리고 자빠지고 계신데, 노컷 뉴스가 2022년 가을에 1년의 보도를 쭉 했어요. 그 보도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화영이 쌍방울 나노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했다. 북한이랑 짜고 주가 조작을 해서 이득을 챙겼다면 그 이득은 이화영에게도 간다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자, 이화영의 차명 보유 정황이 뭐냐면 이 제우스 조합인가? 여기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화영 측근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쌍방울 주가 조작설은 오히려 이화영 내지 이재명에게 불리한 사실이라고. 근데 왜 이걸 꺼내들까요? 민주당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실을
덮기 위해서 자신들한테 불리한 설까지도 끌어다 오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면 이런 식으로 할까? 예? 자, 그러면 쌍방울 주가 조작 목적이 왜 인정이 재판부에서 되지 않았느냐? 어떤 인간들은 검찰이 이걸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갖고 있었던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에서 노컷뉴스도 보도를 했던 거고, 자, 노컷뉴스가 쌍방울 주가 조작 정황 보도를 할 때는 민주당이 찍소리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노컷뉴스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댓글에 보면 이재명 죽이려고 쌍방울이랑 기업을 작살내는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쌍방울 김성태는 민주당이 실드 칠 수 있는 범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성태가 잡혀서 귀국을 하고 그 다음에 불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니까 손절을 치는 거지. 조폭이 어쩌고 하면서 민주당이 손절을 쳐요. 네. 만약에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안 했으면 지금도 아마 김성태를 쉴드 쳤을 가능성이 높고 주가 조작설 따위는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주가 조작설 처음에 노컷뉴스가 제기할 때는 민주당, 이화영 내지는 이재명에게 불리할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입을 닥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가 조작설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돼서 판결이 나오니까 당황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불리한 주가 조작설이라는 오히려 자신들한테 불리한 걸 갖고 와가지고까지 해서 드러난 사실을 덮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 조작은 왜 이게 재판에서 인정이 안 됐냐면 국정원 문건 얘기를 하는데 국정원 문건이란 건 첩보를 담고 있습니다. 첩보가 무슨 뜻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거야.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첩보를 왜 수집하죠? 혹시나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대한 것은 수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정원 문건에 나와 있다고 다 사실이야? 국정원 문건에는 이화영한테 불리한 것도 나와 있는데 다 그럼 뭐 취사 선택하겠다는 거야? 자, 취사 선택할 수 있어. 어떻게?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가 조작 부분은 사실로는 확인이 되지는 않은 수준이에요. 이 당시 대북 송금을 했을 때 주가가 확 뛴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뭐 증권선물위원회 이런 데다가 의뢰를 했더니 시세 조종의 그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주가 조작이 맞다고 하면 오히려 이화영한테 더 불리한 사실이고 경기도의 관여가 더 뚜렷해지는 거라고. 근데 그거 없어도 나머지만 봐도 이재명 방북 비용 그리고 스마트팜 비용 대납 이걸로 이제 800만 달러를 송금한 건 맞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화영 1심이 안부수 1심하고는 달리 주가 조작에 대해서 판단 안 했다고 씨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부수 재판은 주가 조작 목적을 대북 송금 목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부수의 목적만 판단하는 거예요. 안부수 재판은. 안부수가 아태평화협회 회장이잖아. 그러니까 안부수는 지 사익을 챙기려고 거기에 끼어들었다. 이 정도 수준의 판결이 나온 거고 이화영은 경기도 관계자 아닙니까? 왜 여기다 끼어들어가지고 대납을 하게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데 당연히 양쪽이 갖고 있는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 내용이 똑같지는 않겠지. 근데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안부수 1심이 인정한 거를 이화영 1심이 부인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건 없어. 자, 쌍방울 주가 조작 또는 주가 부양 이거는 검찰이 원래 제기했던 거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판단을 하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해서 판단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안부수 1심이나 이화영 1심이나. 자,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팩트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부른 것도 있지만 난 더 웃긴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주가 조작설을 왜 얘기하냐고 민주당이. 자기들한테 더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자, 민주당 전략은 뭐다? 김성태는 손절을 치고 이화영은 껴안겠다는 건데 여기도 납득이 안 되지. 왜? 이화영이 일단 법인카드를 지 맘대로 긁은 놈 아닙니까? 이걸 껴안고 가겠다고? 이화영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이화영이 유죄가 나와도 이재명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 난 그렇다고 봐요. 예. 이재명이 이걸 잘 몰랐으면 무죄 나오겠지. 그러면은 자,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화영한테 배신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북 송금 문제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그 지적을 했어요. 방송에서. 왜 이화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냐고. 이재명이 이거를 얼마나 관여를 했고 알고 있었고 이걸 몰라.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어. 근데 뭐 그거는 판단이 유보인데 이상한 거는 이화영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이화영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하다못해 자기가 이화영을 부지사로 임명했고 친했기 때문에 이화영이 나쁜 짓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나오게 하는 말이 결국 뭐다? 주가 조작설. 그것도 이화영한테 유리할 것도 없고 자신들한테도 유리할 게 없는 주가 조작설이에요.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대. 이거는 되게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주가 조작설 주장하면은 이화영 내지 이재명 민주당한테 더 불리한 건데, 예, 그걸 좀 알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 주가 조작설은 나도 방송에서 브리핑 여러 번 했어. 내가 CBS 한판승부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CBS가 노컷뉴스가 특종 보도한 거를 당연히 방송을 하지. 예? 그때도 나노스 주식에 대해서 내가 몇 번을 브리핑을 했는데, 여러분 또 찾아보세요. CBS 노컷뉴스 보도를.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노컷뉴스 빨갱이니 좌파 언론이니 이따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노컷뉴스도 민주당 관련해서 민주당 주류들이 싫어할 만한 보도 여러 개 있어. 대장동 때도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 꽤 했었거든요. 그거 찾아보시라고. 쌍방울 문제를. 응? 그게 과연 이화영, 이재명한테 유리한 사실인지 그때는 입 싹 닥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오늘 내가 심층적으로 다룰 문제 아직 두 개나 남아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요걸로 하지 뭐. 이재명 얘기 나왔으니까 헌법 84조 얘기를 할게요. 자, 헌법 84조, 그 얘기 먼저 해야겠다. 헌법 84조 얘기를 한동훈이 꺼냈잖아. 한동훈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자, 얼마 전에 한동훈 딸, 표절 논문하고 뭐 봉사활동 이런 거 관련해서 고발을 했었죠.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시민단체가. 이게 작년이었나요? 작년 말쯤에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나? 뭐 그랬었는 것 같은데 올 초였나요? 근데 얼마 전에 이게 재수사심의위원회 가가지고 또 판단을 받았는데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자, 민생경제연구소가 잘못했어요, 고발을. 자, 제가 고발한다고 하면 내가 쓸까, 그냥 고발장을? 한동훈 고발장 그냥 내가 쓸까요? 좀 귀찮은데 또 이거 논란되고 평론가가 뭐, 중립성이 어쩌고, 뭐, 결국에 김수민, 또 아까 그 사람들 그 얘기 할 거 아니야? 선거방송 심의원들 또, 여봐라, 김수민 역시 민주당이다, 이지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진짜. 민생경제연구소 나는 솔직히 한동훈 문제를 진짜로 파헤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파헤치게 함으로써 자기들 쉴드를 치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고 특히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은 굉장히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동훈 문제를 진짜로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동훈 문제가 진상이 규명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한동훈은 밝혀진 것도 없는데 왜 우리만 욕해요? 이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야. 무식하거나 아니면 진짜 목적이 불순하거나. 그러니까 제대로 조준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조준해야 될 건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설명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설명을. 자, 일단 민생경제연구소가 고발을 한 내용을 보면, 결국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길을 터준 거예요. 자, 크게 네 가지 내용인데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가 쓴 논문을 알렉스 한동훈 딸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에 게재를 한 부분인데 자, 이 해외 학술지가 문제라고. 이 해외 학술지는 심사를 제대로 안 하는 데입니다. ABC 리서치인가. 이게 약탈적 학술지 아니에요. 한동훈이 오픈 액세스라고 우겼지만 오픈 액세스는 심사를 합니다. 지식 공유 운동인데 양질의 논문을 올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오픈 액세스라고 우긴 거는 약탈적 학술지를 오픈 액세스라고 우긴 거는 암시장 보고 벼룩시장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얘네들 원래 약탈적 학술지라서 얘네들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야, 이건. 업무 협력이야. 예? 구체적 심사 규정도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케냐에 그 사람이 대필 작가로 나섰는지 아닌지 이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법적으로는. 자,
이거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대피를 한다거나 표절하는 거는 이 자체로는 형사처벌감이 아닙니다. 이럴 때 또 조국 지지자들은 우리는 왜 처벌했습니까 하는데 그 논문 표절로 처벌당한 거 아니야. 조민하고 조국하고 정경심이. 거기는 문서를 위조했잖아. 자, 문서 위조하고 허위 작성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문서를 발급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꾸며내면 그건 위조입니다. 근데 발급권자의 권한이 있는 거면은 허위 작성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거는 누구 권한입니까? 쓰는 놈 권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거기서 표절을 했다. 그럼 이거는 이게 논문은 근데 사문서죠. 이거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허위 사문서 작성이에요. 근데 허위 사문서 작성은 형사처벌감은 아닙니다. 예. 그거 작성 자체는 형사처벌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이 호텔 아쿠아팰리스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잖아요. 조민이 거기서 인턴 한 적도 없고 창사일에 그 호텔에는 인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문서 위조는 안 된 게 호텔 관계자한테 허락을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짠 거지. 어. 그렇다고 해서 인턴이 진짜라는 게 아니라 짠 겁니다. 짜서 허위예요. 근데 허위로 작성한 것까지는 죄가 안 된다고. 어. 근데 그 허위로 작성한 것을 어디 기관에 제출을 하면 그건 업무 방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딸이 업무 방해냐 했을 때 근데 약탈적 학술지라고 여기 낸 데가 심사 규정도 없어. 그냥 거기다 올려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가 작곡한 음원을 올려봐라 해가지고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근데 그 공유하는 것 자체로는 뭐 별게 아니야. 근데 거기 올려요 그냥. 근데 표절곡이다. 그런데 업무 방해가 성립할까요?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표절곡인데 뭐 상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데다가 올리면 그거 업무 방해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사이트에 어디다 올리는 거면 그 자체로 업무 방해가 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딸의 업무 방해는 따로 있어요. 내가 이따가 얘기할게. 그 다음에 일단 요번에 무혐의 나온 것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 이걸로 지자체에 상을 받았다. 예? 동양대 표창장보다 더 나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지자체한테 상을 받은 거니까 업무 방해가 아니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거라서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요렇게 혐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청문회 때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한동훈이 그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한 개인이 2만 시간을 한 게 아니라 그 단체 모든 구성원들의 봉사 시간을 합쳤을 때 2만 시간이라고. 그럼 그걸 뛰어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 그 조국기 부대 보면 아직까지 그 얘기 하거든 댓글로. 이런 거 썩지 말라고. 예, 이런 거 썩지 말라고. 이건 반바퀴 된 거잖아. 문제는 있어.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걸 섞어갖고 희석시키지? 물을 타냐고. 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 물을 타지? 나와 있는 문제가 심각한 게 있다고 거기에 집중하면 되지. 왜 여기에, 어? 이게 뭐겠어요? 그 표창장 사건에 대한 안갚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잡념이 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서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 근데 이게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한 전 위원장 부부가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가 안 나왔다고 해요.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예. 아니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전문 개발자가 만든 앱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미국 앱 제작 대회에 출품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증거를 확인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앱 자체, 그러니까 제3자의 전문가가 앱 자체를 제작을 한 건지 아니면 파일 일부를 제작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거예요. 이것도 아까 그 약탈적 학술지랑 마찬가지인데 그 앱 그 제작 대회 주최 측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는 대회였는가? 예, 그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학 입시에 대한 업무 방해 같은 경우는 입시에서는 항상 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허위 서류를 내면 당연히 불합격 아닙니까? 학교 학칙상. 근데 그걸 속여가지고 합격을 하고 합격을 안 하더라도 원서 제출한 것 자체가 업무 방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답이 나왔죠? 진짜로 따져봐야 될 게, 그러니까 경찰이 무혐의를 한 게 이 민생경제연구소가 고발을 잘못한 거고, 진짜로 하려면 뭘 고발했었어야 되느냐? 자, 한동훈 딸 논문 보면 표절률이 장난 아니에요. 막 60% 넘어가고 어떤 거 70% 넘어가고 이래요. 한동훈이 표절 카피킬러에서 4%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카피킬러는 굉장히 좀 저차원적인 프로고 이 표절 수법들 중에
어순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를 유의어로 바꿔가지고 표절을 비껴나가는 수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잡아내는 게 있거든. 그렇게 잡아내면 한동훈 딸 논문이 60% 넘게 표절률이 나옵니다. 한동훈이 4%라고 얘기했던 그 논문이 60%가 넘어. 자, 근데 자, 논문 표절까지는 형사처벌감이 아니지만 이 이력들을 또는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논문을 써가지고 학술지에 게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학 입시에 내면 허위 스펙을 제출을 하면 그거는 업무 방해입니다. 그걸 잡아내야 돼. 학술지에 대한 업무 방해가 아니라 대학에 대한 업무 방해인 것이고 한동훈 딸은 MIT에 합격을 했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딸은 SAT 만점이고 뭐 내신 만점이고 그래서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학 입시의 특징이 뭐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정시 합격했다 이래요. 한동훈 딸은 정시 합격했다. 자, 미국 대학 입시의 정시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수능 위주의 정시하고 다른 전형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아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에세이와 스펙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다? 한동훈 딸이 표절 논문이라든지 이 약탈적 학술지 게재 이력 이런 걸 써서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감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조국 사태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조국 때 어떻게 했죠? 조국 때 바로 뭐 조국 집에 압수수색 합니까? 아니죠. 한참 뒤에 했지 압수수색은. 처음에 뭐부터 했죠? 대학 기관부터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무슨 스펙을 냈는지 알아보려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미 몇몇 언론에서 조국 딸이 스펙을 뭘 썼는데 거기는 인턴 프로가 없었다고 한다라는 보도가 이미 검찰 수사 전에 나갔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조국기 부대가 거짓말하는 게 어떤 거냐? 애초에는 사모펀드에 조국이 개입했다고 생각하고 사모펀드를 쳤는데 그 과정에서 입시 비리가 드러났다. 아닙니다. 입시 비리는 따로 드러나 있었고 이미 사모펀드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의혹의 혐의점이. 그래서 대학 기관을 가서 부산대 의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조민 씨가 그때 무슨 스펙 썼어? 하고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무슨 스펙을 썼는지 확인이 됐고 나중에 대조를 해보니까 문서를 위조를 했고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문서 위조까지 나올 줄은 몰랐을 거야. 문서가 위조됐어. 아니 뭐 이렇게 인맥으로 아름아름해서 시간을 부풀려 준 수준이 아니었잖아. 예,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잖아. 조국이 직접 위조한 것도 있고. 응? 자, 그렇다면 일단 1차적으로 뭐부터 쳐야 된다? MIT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조국 딸도 땅을 칠 거야. 조국 딸도 나도 해외 대학교를 갈 걸. 땅을 칠 거예요. 자, MIT를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다고. 해외 기관이라서. 자, 여기서 중간에 그러면 MIT에 대한 업무 방해가 성립하느냐? 해외 미국 대학인데 업무 방해가 성립하느냐는 의문이 나올 거예요. 성립합니다. 네. 업무 방해는 민사가 아니야. 형사예요.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MIT 측에서 이런 걸로 처벌해요 라고 얘기를 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한국 법질서에 따라서 업무 방해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는 건 없어요. 네, 이건 형사처벌입니다. 민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해외 기관에 대한 업무 방해 당연히 성립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펙을 확인하려면 MIT로 가서 스펙 확인해야 되는데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해외 기관이니까. 그런 방법이 아예 없는가? 있죠. 임의 제출. 대학교에다가 우리 지금 수사당국인데 스펙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일단. 그래서 새로 고발을 해야 돼요. 새로 고발을 해서 학술지에 대한 업무 방해가 아니라 MIT에 대한 업무 방해로 고발점 새로 잡아갖고 새로 고발해야 돼. 자, 근데 만약에 MIT 측에서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거를 한국의 공적 수사기관한테도 그걸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민이 땅을 칠만해. 내가 조민이면은 야 나도 미국 대학교로 갈 걸. 자, 자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진 않지. 한동훈한테 계속 물어봐야지. 한동훈이 일반 시민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당 대표가 되려는 사람이잖아요. 물어봐야지. 야, 너 딸 스펙 뭐 썼냐고 그때. 자진 공개해라.
공개 안 하면 정치할 자격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 안 하면 의혹이 더 커지겠죠. 예. 그러면 법적으로 당장에 어떻게 못한다면 정치적인 위기에 빠뜨리는 게 방법이에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게 있나요?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동훈 문제가 주요 쟁점이 아닌 거예요. 조국 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는 거는 한동훈을 조지려고 특검을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뭘 위해서 추진한다? 자기 실드용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응? 한동훈은 수사 안 받았는데요. 조국을 억울해요. 이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문제가 진상규명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어. 그래야지 자기들 것도 규명이 안 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조국이 직접 문서 위조한 거 아는 사람들 많지 않다고. 이거 사실 2009년에 문서 위조해가지고 공소시효 10년 지나서 직접적인 죄목에도 안 들어갔어요. 위조 공문서 행사는 들어갔지. 위조된 공문서를 대학 입시에서 행사한 거는 공소시효 10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조국이 직접 위조한 거는 공소시효가 2009년으로서 이제 그 조국이 2019년 12월 31일에 기소가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거거든. 10년이. 공문서 위조까지 들어갔으면 조국 형량 더 띄어요. 공문서 위조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사문서 위조보다 형량이 더 셉니다. 예, 2년 가지고는 안 끝났을 거라고. 운 좋은 거야, 조국도. 근데 판결문엔 들어갔습니다. 판결문에는 사실관계, 왜냐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라고 할 때는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과정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009년에 조국이 공문서 위조했다는 게 판결문에 들어갔죠. 그리고 허위 사문서 작성은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죄가 되진 않지만 조국이 호텔 아쿠아 팰리스에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판결문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알고 있냐고. 사람들 아직도 몰라요. 그냥 아름아름 인맥을 통해서 뭘 떼 받았겠니? 뭐 그걸로 2년 주는 건 가혹한 게 아니니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해보자고 계속. 까불면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마찬가지라고. 한동훈 문제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내 말 틀렸어? 어? 한동훈 문제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한동훈 딸 논문하고 이 문제 아냐고. 심지어는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도 조준을 똑바로 못해갖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도록 길까지 터졌는데, 에? 조국 혁신당 또 요점 이렇게 전국을 못 찍고 다 계속 헛소리 하잖아요. 어? 솔직히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 문제를 똑바로 알고 있나? 그리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 문제를 똑바로 알고 있나?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대를 작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기 실드용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 믿으면 안 되는 거지. 믿는 놈이 호갱인 거죠. 아무튼 이제 한동훈의 문제, 일단 그 딸 문제, 제가 전에도 한동훈 딸 논문 신비의 세계라는 프로그램 녹음했습니다. 거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 혹시 더 아시고 싶은 분은 그거 들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 이번에 얼마 전에 꺼냈던 문제, 헌법 제84조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저는 뭐 이재명뿐만 아니라 다른 대선 주자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다음에 뭐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2027년 3월에 21대? 21대 대통령이 뽑히잖아요. 그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전에 확정 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확정 판결이 안 나온다는 거는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1심이나 2심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남아있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다 안 끝난 상태에서 확정 판결이 하나도 안 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자, 그런데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는 혐의들 중에도 내란이나 외환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면 이제 대통령도 현직으로서 기소가 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면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혐의가 있어도 수사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수사까지는. 근데 기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기소를 하려면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이 있었다. 재직 중에 한 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갖고 절도를 했다. 근데 이게 자기 권력으로 절도를 한 게 아니라 뭐 편의점에 간 김에 슬쩍 훔쳤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로는 기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요것만으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재직 중에 한 일로 해도 그것만으로는 기소가 안 돼. 재직이 자기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해도 그걸로 바로 기소가 되진 않아요. 대신에 그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탄핵소추의 결과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기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의 쟁점은 뭐냐면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 말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경우에 대통령이 기소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 소추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소추는 기소만 뜻하는 게 아니다. 예, 좀 더 넓은 범위에 있는 것이고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기소가 안 된다는 거는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재직을 하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하던 재판도 중단되는 게 맞지 않냐 그 취지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대통령이 받던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소추는 기소를 포함하는 거다. 기소 개념이다. 거기서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특권인데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근데 대통령의 특권은 기본권도 아니고 일반적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부여해야 되고 그러면 이 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확장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유추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소추라는 표현이 확실하게 의미하는 건 기소인데 그럼 기소만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그것을 결코 재판 중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학설 두 가지가 부딪혀 있습니다. 자, 이게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잘난 척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의견에 이견을 표시를 하더라도 그 되게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이게 사실 헌법 조문이 긴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추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해석이 갈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는 건데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 대통령 재판도 계속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한동훈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조국이 한동훈 무식하다. 옛날에 이제 조국이 막 조만대장경 이런 트위터 보면은 무지한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 투로 이제 한동훈 무식하다라고 이제 조국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조국이 얘기한 걸 일단 점검을 해볼게요. 아니 저는 재판 중단설 펼 수도 있고 재판 진행설 펼 수도 있는데 자 근데 논리를 이제 잘 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논리를. 근데 조국의 논리는 뭐냐면 자 형사소송법을 예로 들었어요. 246조에 국가소추주의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자 요거를 근거로 들면서 조국이 한 얘기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다라고 써놓고 국가소추주의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이게 뭐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의 이름이 국가소추주의예요. 그러면 공소 제기, 공소 수행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해뒀고 이거를 소추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라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수행까지도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조국 대표가. 그러면서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조국 대표가 해석을 했고 그리고 본인의 말에 따르면 예전부터 본인이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근데 조국 대표가 뭐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공부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비웃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 헌법학자들 중에 허영 교수하고 임지봉 교수가 재판 진행설 쪽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자기는 헌법도 아니고 형법 전공이면서. 자, 그리고 헌법 해석을 가지고 자, 헌법을 해석하는데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가져온 것도 이게 설득력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국도 결국에 문헌을 뒤져가지고 소추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찾아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국 대표가 어문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형사소송법 246조 조항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여입니다, 하여. 근데 만약에 이 조항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나 혹은 뭐 공소의 제기 및 수행은 검사가 한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 조항이 그렇게 돼 있었다면, 그러니까 제기하고 수행한다. 혹은 제기 및 수행 이렇게 돼 있었다면 그러면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을 소추가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은 뭐라고 돼 있냐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요. 공소 제기하고 공소 수행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형법, 이 형사 그 사법 체계는 뭐죠?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하는 사람과 공소를 유지하는 쪽이 다른 주체인가요? 아니잖아요. 보통 검사가 하잖아요. 특검이 기소하면 특검이 공소 유지하고 공수처가 기소하면 공수처가 공소 유지하잖아요. 기소 주체하고 공소 유지 주체가 단일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기소할 때 뭐 배심원들이 기소하지 않잖아. 기소 배심주의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는 뜻은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다 소추에 포함되는데 그 소추를 검사가 다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수행도 검사가 하는 거로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대등하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추가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을 다 가리킨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고. 예, 소추가 기소만을 뜻할 수도 있다고, 이 조항만으로도. 왜? 왜냐면 이 조항은 국가소추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이 246조 조항은 소추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소추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가리키는 조항인 거예요. 국가소추주의가 무슨 뜻이죠? 국가가 기소한다라는 뜻이에요. 소추는 적어도 기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의 주체가 민간 변호사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는 거지. 뭐 사법부가 기소를 한다거나 소추를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예, 국가소추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소추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검사인 거죠. 현실적으로. 그걸 표현하기 위한 조항인 거지 이게 소추를 정의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검사가 국가소추주의 조항에서는 방점이 공소 수행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공소 제기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 제기의 주체를 명시하는 게 1차 목적이라고, 공소 수행의 주체를 명시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공소 제기의 주체하고 공소 수행의 주체가 같은 걸로 이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소 주체가 누구냐만 딱 정의를 해도 바로 뒤따라 나와서 공소 수행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국 대표가 해석한 소추의 공소 수행까지 들어간다는 해석은 이게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냥 공소 제기만 소추로 치더라도 이 조항은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조국 대표 설명이 이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명인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거,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법조인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뭐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 현대적인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다 마찬가지인데 소추 기관하고 재판 기관은 분리돼 있어요. 소추 기관하고 재판 기관은 분리돼 있습니다. 재판의 주체는 누굽니까? 판사 아니요, 법원, 법관. 소추의 주체는 검사, 국가소추주의에 따라서. 자, 그러면 재판이 중단되느냐 진행되느냐 했을 때 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틀렸다고 봐요. 소추를 할 수 없다라고 치면, 자, 이미 재판은 진행됐어. 근데 검사가 나는 소추를 못하기 때문에 재판 멈추시오. 이보시오. 헌법 84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미 기소된 것도 포함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검사는 이 법정에서 활동을 중단하겠소. 이렇게 얘기하면은 재판이 중단됩니까? 자, 재판을 중단하고 재개하고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형사 피고인이 확정 판결을 안 받은 상태에서 재판이 안 끝난 가운데 대통령이 된다고 칩시다. 이재명 대표만 그런다는 법은 없어요. 한동훈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른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가 온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때 그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중단되고를 누가 결정하죠? 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을 진행하고 중단하고 하는 거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근데 소추에 대한 거는 검사라고, 소추기관하고 재판기관은 분리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재판기관은 판사, 법원, 소추기관은 검찰, 검사. 자, 그럼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냐고. 소추가 중단된다고 해서. 소추할 수 없다고 해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소추와 재판은 분리되는 개념이고, 기관상으로. 그러면은 이미 시작돼서 진행되던 재판은 중단시킬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조국 말대로 소추가 공소수행까지 소추라고 치자. 공소수행까지도. 근데 이 법정에서 검사가 판사한테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공소수행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판을 멈춰주십시오. 아니, 말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결정할 수 있냐고, 검사가. 야, 우리가 빠질 테니까 이 재판은 중단.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재판 중단을 하고 말고는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추의 범위가 아닌 거지. 판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난 여기서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소추하고 재판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소추를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재판은 계속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생각하기에 좀 빡세죠, 이 문제는. 그리고,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뭐 억지로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 국민의힘 지지자는 재판 재판 진행설 펴고, 민주당 지지자는 재판 중단설 펴고, 이럴 필요 있나요? 아니,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고 재판 중단설 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무죄 받아내면 될 거 아니야? 재판 계속 해가지고. 예? 재판 중단설을 외치는 순간, 지금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왜냐? 재판 중단설을 얘기하는 순간 자신 없냐는 얘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기 나름의 그 법조적인 양심,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 중단이 맞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너 대통령 돼가지고 재판 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지라고 얘기를 해버릴까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말을 못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게 2017년 대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확정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거든요. 홍준표하고 이재명하고 당 다르잖아. 그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그 기소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 해석상의 문제인 거지. 근데 해석도 까다롭단 말이죠. 조국도 형사소송법 쪽에는 자기가 전문가니까 형소법 꺼내가지고 소추에 대해서 해석을 했지만, 조국의 어떤 어문학적인 지식이나 이거나 또 한계가 있어서 제기하고가 아니고 제기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면밀하게 판단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긴 해요.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는 그 소추기관하고 소추기관하고 재판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소추를 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이 재판의 중단의 의미를 할 수가 없다.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근데 또 따져볼 만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이럴 때 헌법 재판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을 갖고 해석 여지가 열려있는 걸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럴 때는 항상 현실적인 걸 따져야 됩니다. 두 가지지. 당위, 무엇이 옳고 그른가. 두 번째는 현실적인 효과입니다. 어느 것이 위험한가. 자, 재판 중단,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뭐 차치하다고 칩시다. 이것도 또, 근데, 자,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거는 겨우겨우 주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마지못해서 대통령한테 이 정도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문 해석할 때는 좁게 해석해야 된다. 특권 해석이기 때문에. 일반권이 아니라. 일반권이면 좀 넓게 해도 돼요. 국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대통령은 이게 불소추 특권이 국민의 일반적 권리가 아니잖아. 기본권도 아니고. 그러면 소추라고 했을 때 기소만 의미하는 것이 공통적인 해석의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그럼 막 넓혀가지고 해석을 안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당위적인 거고. 근데 자, 이것도 당위적인 것도 뭐 그렇다 쳐요. 뭐 그렇다고 대통령이 막 재판 받게 하고 이러면 또
대통령의 권력 이런 것들을 누가 위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검새들이 위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당위는 뭐 어느 쪽이 꼭 옳다 그러다 뭐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거, 재판 진행이 더 위험한가, 재판 중단이 더 위험한가. 자, 이것도 저울로 딱 재가지고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재판 중단이 더 위험할 거라고 봅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중단되면 오히려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재판이 중단돼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실익은 하나입니다. 선고 결과에 정치가 휩쓸려 가는 거. 이건 막을 수 있죠. 근데 재판이 중단되면 그게 당장에 조금 막히는 거지 나중에 더 심각해진다고. 자, 그리고 재판이 선고 결과가 안 나와도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덕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인데 자기하고 공범으로 잡혀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재판은 먼저 진행이 돼요. 이 사람 것까지 멈출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유죄가 나왔다. 자, 물론 이런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죄는 대통령이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의 유죄가 대통령이 유죄가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둘 중 어느 쪽에 있는 간에 사회적 혼란은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재판받은 공범이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도 유죄다.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난다고. 그게 아니라 근데 그 대통령까지도 유죄인지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해도 난리 납니다. 자, 근데 재판이 중단된다? 확인 못해. 난리 날 거 아니요? 자, 임기 끝나고 재판 재개됩니다. 그때 무죄가 나오면 그래도 늦은 거예요.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온갖 공세를 다 받았는데 임기 내내 공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죄가 났어. 이미 끝났는데 뭐 임기는. 그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자, 두 번째 경우 유죄야. 임기 끝나고 재판했는데 유죄야. 국민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인간 무죄인 줄 알고 뽑아줬는데 이게 뭐냐 이게. 혹시 무죄가 아닐까 기대했는데 뭐냐 이게. 야, 저 인간 대통령으로 받은 월급 다 토해내라 그래라. 난리 날 거예요. 이게 사회 혼란이 더 극심한 경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는 뭐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인데 1심이나 2심 선고 아직 안 나왔어. 난 무죄입니다. 막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무죄일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취임 안 하죠. 취임할 때까지 2달 정도 더 걸리죠. 그 사이에 재판 결과가 나왔어. 근데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유죄야. 그리고 막 명백한 증거가 나왔어요. 국민들이 경악해. 근데 대법원 판결 다 나와야 돼. 대통령 되려면 안 되려면. 근데 그 취임하고 2달 만에 그 당선되고 2달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다 해가지고 그 이 사람 이것도 골 때리네. 대통령이 당선은 됐는데 취임되기 전에 최종 판결이 나와가지고 감옥에 가면 이거 어떻게 되지? 대통령은 못 되겠죠? 대통령은 못 됩니다. 그 공직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못 되겠네, 이런 경우는. 이제 근데 그런 경우는 다행이야, 차라리. 근데 취임하기 전에 확정 판결이 안 나와. 근데 이미 1, 2심 재판 사실심을 통해 가지고 명백한 증거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고고싱 이래버리면 어떡해. 탄핵하면 된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탄핵은 대통령 재직 중에 했던 일 가지고 탄핵합니다. 재직 중에 그것도 직무상에 관련한 일로 탄핵한다고. 탄핵은.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 수사받고 기소된 걸로는 이게 범죄가 드러나도 그건 탄핵감은 아니에요.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건. 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통령이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확정 판결이 안 났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헌법 해석을, 소추에 관련된 해석을 재판이 중단되는 걸로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재판이 중단됐어요. 대통령 끝나야 대법원 판결 나와. 이 상태에서 국민들은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될까요? 고분고분? 원래 반대하던 국민들은 엄청나게 그걸 계속해서 그걸로 저항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딱 했던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화가 나겠죠. 이때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걸 고려했을 때는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단되는 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얘기를 했네요, 결국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근데 저는 결정적인 건 아까 얘기했던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 문제였고, 그리고 그 당파적 문제 아닙니다.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도 국민의힘 편인 변호사하고 민주당 편인 변호사가 출연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견해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의 균형을 맞추려고, 제가 재판 중단서를 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걸 떠나서 제 의견은 아니지만, 제 의견이라는 법은 없지만이라고 단서를 달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럼 재판 중단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그 두 변호사님이 설명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중요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거냐, 중단되는 거냐,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역사적인 여론조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이 뚜렷하게 안 정해져 있다면 사회적인 여러 효과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국민 여론을 고려하게 돼 있어요.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뉴스원에 의뢰를 받아서 이런 조사를 실시를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0.4%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국민들 여론이에요. 이게 다수결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런 여론을 형성돼 있으면 헌법재판관들도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재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재판 진행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가 21%,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가 73%가 나왔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재판 계속돼야 된다.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8%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국혁신당이 웃기게 됐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게 뭐 웃기게 됐네까지는 아닙니다만, 좀 묘하게 됐네요. 조국 대표는 재판 중단서를 폈는데, 조국혁신당 지지자의 67%는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 중도, 진보가 전부 다수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수준이었고, 진보층의 경우는 66%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국민들의 공정감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종의 대통령이라고 재판 중단돼야 되는 그런 법은 없어 라고 하는 거. 근데 요런 여론들을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판단을 할 때도, 만약에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이미 서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안 서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를 다 대비하고 하진 않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게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문제로 헌법재판 하게 되면 판결문에 사회적 효과에 대한 부분 나올 거예요. 예, 헌법재판관들이 짧은 헌법 조문을 참고로 해서 그걸 해석해가지고 위헌이다, 합헌이다 판결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짧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이런 부분 또 들어가요. 헌법재판소 판결 보면.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는 참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이 이거기 때문에 이대로 하자, 이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을 때 사회적인 혼란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는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뭐 저한테 반론하실 게 있으면 댓글 다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부탁하는데, 내가 부탁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촉구하는데, 내가 해놓은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세요. 자,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원래 있던 어떤 의견에 대한 반론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반박을 해놨다고. 근데 왜 원래 했던 얘기를 똑같이 끌어들이지? 내가 반박을 한 거면 내 말에 맞춰서 반박을 하라고.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누가 A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B라고 반박을 했어. 응? 그러면 내 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C라고 얘기를 하든지 A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최소한. 근데 A를 똑같이 들고 와서 반박을 하면 그게 반박이냐고, 도돌이표지. 내가 반박해놓은 의견을 그대로 갖고 오지 말라고. 내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라고. 예, 그게 못하겠으면 댓글 달지 말고 방송도 듣지 마.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독해력이 안 되면 듣지 말라고, 방송을. 이거 듣는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자, 이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아니, 주제가 몇 개 더 있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국민연금 한편으로 제가 한 에피소드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길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제가 너무 갑갑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왜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거 하나 예로 들을게요. 자, 최근에 연금개혁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에 두 가지예요.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더 내고 더 받기. 근데 어떤 사람이 어디다 댓글 달아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연금이 이렇게 보장성이 약한데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연금이라는 거는 사실 세금보다 유리합니다. 내는 사람한테. 세금의 성격이 없진 않지, 연금도. 있죠. 조세 성격 있죠. 왜? 자기가 택하지 않잖아. 민간보험 가입하듯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의무적으로 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연금도 조세 성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일반적인 조세 재분배하고 다른 거는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목적세가 있긴 하지만 그 목적세도 나한테 돌아온다는 보장 없이 내잖아요. 그죠? 자, 이거예요. 자, 국민연금이 없다 치자. 국민연금이 없어도 노인들한테 월 뭐 몇만 원을 주는 제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노인들은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일하기 어렵고 일을 많이 했었고 상당수가. 그리고 일을 별로 안 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살아온 나날이 있잖아. 어쨌든 간에 현금을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현금 복지가 가장 필요한 계층이 노인이라고. 현금 복지가. 예. 돈을 안 버니까요. 못 버니까.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없다 치자. 그럼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 그러면 세금은 사실 낸 사람들 중에 그 세금 냈다고 해서 노인수당 받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정책적으로 가난한 사람 먼저 준다 혹은 가난한 사람만 준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못 받겠죠 오히려. 그죠? 근데 국민연금은 뭐가 다릅니까? 자기가 내면 자기가 받잖아. 내고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은 자 세금으로 노인 복지를 한다고 쳤을 때 내는 사람이 복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죠. 그쵸? 근데 국민연금은 내는 사람이 받는 거거든. 이게 다르다고. 그래서 세금으로 내라고 했을 때는 아씨 이거 내가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연금은 왜 연금이다? 내면은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연금을 도입한 겁니다. 자 내시면 나중에 돌려주니까 노후에 돌려주니까 내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국민연금이 많이 내가지고 축적을 해놓기 때문에 액수를 지금 기초연금 뭐 30만 원 좀 넘죠. 근데 국민연금은 잘 넣으면 월 30은 훨씬 넘게 받는다고 받을 때. 기초연금이 뭐죠? 기초연금이 조세를 통한 복지잖아요. 조세를 통한 복지가 아직까지 한국 수준에서 월 30 수준이라고. 월 30만 원. 근데 연금은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니 그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연금 100만 원 넘게 받잖아. 이게 가능하도록 한 게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연금은 이미 보장성이 높은 편이야. 세금 복지에 비해서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찡찡거리지 말라고요. 예, 찡찡거리면서 연금을 공격하지 말라고. 연금은 그나마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초연금은 어느 세월에 우리나라가 기초연금 100만 원 이상 줄 수 있어요. 근데 연금으로 지금 100만 원 넘게 타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가능하도록 만든 게 연금이에요. 자, 그러면, 네, 자, 그 연금 액수가 적다고 느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특히 고소득층이야 연금을 납부할 때 많이 납부했기 때문에 받을 때도 많이 가져가지. 자, 액수가 적다고 느낄 수 있어. 용돈 연금이냐, 이 얘기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연금이라는 거 어쨌든 내는 것도 꽤 있어야 받는 게 그만큼 가져가는 게 연금이에요. 예? 그럼 내는 걸 많이 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장성이 왜 낮냐면, 연금의 보장성이 왜 낮냐면, 소득 대체율이 낮아서 낮은 게 아닙니다. 자꾸 소득 대체율 올리자 그러잖아. 이번에도 뭐 43%, 4%, 5% 올리자고 하잖아요. OECD 평균이 한 43%야. 우리나라가 40%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율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비교를 잘못하는데
OECD 평균 소득 대체율이 낮다고들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자, 어떻게 된 거냐면, 그렇게 치면 뭐 35% 정도인가? 수준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왜 그렇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징이 뭐냐면, 소득 재분배 연금이에요. 외국 선진국은 대다수가 소득 비례 연금이에요. 뭐냐? 소득이 높으면 연금 액수를 많이 내고,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가져가요.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살짝, 잘 사는 사람은, 그, 고소득자는 낸 거에 비해서 살짝,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어차피 저소득자보다 액수로 치면 훨씬 많이 가져가죠, 연금도. 근데 그거를 딱 가져가는 거를 살짝 낮춰가지고 그 연금 재정 내에서 저소득자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그 수익을 밀어주는 걸로 설계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OECD 국가는 상시 고용 노동자 평균 임금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 평균 임금에 걸리는 사람들을 갖고 소득 대체율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월 402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월 402만 원 번다는 거는 이거는 상위 소득 근로소득자 30%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비교를 하면 상시 고용 평균 소득자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이 선진국보다 꽤 어느 정도 낮아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평균 소득자로 대비를 하면 안 낮다고. 한 250만 원, 월 250, 자영업자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평균 내보면 월 250만 원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거로 비교하면 안 낮다고요. 왜? 소득 재분배형 연금이기 때문에. 월 250 정도 버는 사람이 38년 동안 연금을 넣으면 이 사람의 소득 대체율은 38% 정도 나옵니다. 대략. 예. 일본이 38%야. 일본이 소득 대체율이. 일본은 보험료율이 우리 2배인 18%예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봤다잖아요. 한국은 우리보다 보험료는 절반을 내고 받아가는 건 비슷하게 받아가는데 비결이 뭐냐고. 뭐겠습니까, 비결이. 그런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고갈되는 거지. 그 내가 깝깝한 게 그리고 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연금 문제 이상하게 섞여 있는데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다. 젊은 사람이 못 받는다. 근데 그럼 해법이 뭐다? 자, 해법이 뭐겠어요? 연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지, 낼 때. 보험료를. 그래야지 고갈이 안 돼갖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이 이상하게 나. 결론이 항상 이상하게 나요. 많이 주세요. 자, 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을 수 있어. 고로 많이 주세요. 고갈되는 거, 어차피 고갈될 거 더 많이 둬서 빨리 고갈시키자는 거야? 뭐야?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안 주지 않습니다. 연금이 고갈이 되면, 기금이 고갈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가식으로 바뀌어요. 부가식이 뭐다? 적립식은 지가 낸 거 지가 가져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부가식은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의 연금을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내주는 개념입니다. 자, 부가식은 고성장기고 인구가 팍팍 늘어날 때는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중장년층이 많잖아. 중장년층이 많기 때문에 노년층이 적어요. 그럼 노년층 연금 내주는 게 쉬워, 중장년층이. 근데 지금 인구 구조가 그렇지 않죠. 노년층은 엄청 많은데 중장년층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고, 청년들까지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인데 갭이 너무 커요. 사실은 그 15%, 40%이 정도는 돼야 돼. 계속 가려면. 근데 9, 40이야. 연금 고갈되죠? 2050년대 고갈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가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되면은 자칫하면 한 45% 정도의 보험료율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9%라는 싼 보험료를 내는 대가로 나중에 연금 고갈된 이후에 그때 당시 일하는 젊은 세대가 45%, 뭐 적어도 35 이상 이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그때 보험료 폭등을 막기 위해서 지금 보험료를 올려둬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더 받아가고 말고는 소득 대체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왜 그럼 소득 보장성이 낮느냐. 가입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자, 우리나라 지금도 월 150 버는 분이 보험료를 40년을 넣으면 그 연금이 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150 버는 사람도 40년 연금 넣으면 65세 돼가지고 90만 원씩 월 나온다고. 자, 근데 여기 비현실적인 가정이 하나 있는 거죠. 자, 월 150이면 저소득층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40년 가입을 합니까? 자, 우리나라 연금의 문제는 소득 대체율이 낮은 게 아니라 가입 기간이 짧은 게 문제예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개혁을 해줘야 된다고. 물론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가입 기간 늘리는데 또 지장이 오겠죠. 저거는 개인적으로 보험료율 인상분에 대해서 10년 정도는 인상분들을 좀 캐치해줘야 된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는 거는 명확한 거고,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월 400만 원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득이겠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가지고 소득 대체율조차 현행 소득 대체율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별로 못 받는다고요. 그건 그냥 중산층 이기주의야.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는 건. 그리고 여기에 참여연대, 민주노총 이런 데가 빠져 있는 겁니다. 중산층 이기주의에. 연금 보장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올릴 게 아니라 가입 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가입 기간만 늘려도 현행 소득 대체율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월 150 버는 사람도 40년 가입하면 9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엉뚱하게 논점을 잡은 거예요, 지금. 소득 대체율 올리자는 거는. 응? 그 소득 대체율을 한 45%로 올릴 것 같으면은 보험료율도 거의 한 18% 이상 올리든가 그러면. 그렇게 못 할 거잖아요.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 올리는 걸 끼워 넣어갖고 연금 개혁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고가 시점 별로 못 늦춘다고 그러면. 그럼 나중에 보험료를 확 뛴다고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책임지고 올리고 그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국민의힘 이거 찬성하는지 나는 의심스러워. 왜냐? 자, 소득 대체율은 떠나서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했을 때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절반을 기업에서 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측하고 자본이 싫어해.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를. 지들 그거 올라간다고, 비용. 근데 국민의힘이 그쪽에 굉장히 충성하는 집단이잖아요. 사용자 쪽에.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이 보험료율을 올리자고 얘기하는 게 의심스러워요. 진짜 올리려는 건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가 봤을 때 소득대체율 핑계 대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안 된다는 핑계 대면서 보험료율도 못 올리게 하는 쪽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문제를 자꾸 희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연금 개혁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둘 다 취약계층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근데 이게 가능해진, 이렇게 연금이 막 나가게 된 이유가 뭐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진 몰 이해입니다.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데, 자기가 가져가게 돼 있으니까. 에?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그러면 세금으로 갈까 그냥? 국민연금 없애고? 국민연금 한번 없애볼까요? 자, 국민연금 없애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을 졸라 올리게 될 거예요. 보험료를 안 내니까 세금을 졸라 올리게 되는데, 그런데 세금 낸 사람 또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재원이 한정적이면 가난한 사람부터 주겠죠. 그러면 많이 낸 놈은 내기만 많이 내고 자기가 받아가는 건 없겠죠. 예, 그렇게 되거나, 두 번째는 세금도 안 올리고 노인복지도 안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없어진 그 자리는 다 공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초연금 뭐 40만 원으로 올린다는데 하위 70%에게 40만 원 주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두 개 다 싫죠?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있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면 부과식이 되고, 그때가 되면 일하는 청장년층이 보험료를 막 3, 40% 이상 내야 된다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체 줄거리를 알아야 돼. 자꾸 엉뚱한 결론이 나오잖아. 연금이 고갈되니까 많이 주세요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고, 연금이 고갈되니까 많이 주세요가 뭐냐고, 이게. 예? 그리고, 중고소득층을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올립시다. 지금 연금의 보장성을 더 누려야 되는 사람은 중저소득층인데 무슨 왜 중고소득층을 위한 개혁을 하냐고. 예? 그리고 이런 말도 해. 빈곤 노인들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됩니다. 빈곤 노인들은 연금 가입을 별로 기간이 짧거나 거의 없어가지고 소득대체율을 올려봤자 나오는 게 없어요. 왜 남의 핑계 대는데 빈곤 노인 핑계 대냐고. 중산층하고 고소득층 이익을 위해서 왜 빈곤 노인을 앞장 세우냐고.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이게 제가 연금에 대해서 강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연금에 대한 기초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이상하게 잡혀 있으니까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고. 예? 오늘 또 아마 이것도 댓글 달면은 댓글에도 뻘소리 엄청 나올 거야, 아마. 예. 댓글에 뻘소리 엄청 나올 거야.
이 뻘소리가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부담하는 건 없이 처먹으려고만 하니까 나오는 뻘소리인 거예요. 야, 정부 재정이 화수분인 줄 아냐? 도깨비 방망인 줄 아냐?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에? 무상급식 갖고 몇 년 전에 그 보수진영 사람들이 공짜 점심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공짜 점심 없다고. 다 세금 냈는데 뭐 공짜 점심이냐. 어? 학교에 가는 것도 일인데 그게 공짜냐고. 세금 안 냈더라도.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연금은. 이 연금은 부담은 별로 안 하면서 처먹으려고는 하고, 그것도, 가난한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지가 더 처먹으려고 하고, 이게, 아주 대놓고 해, 그걸 또 얘기를. 응? 이게 유행인가 봅니다, 그게. 조용하게 이기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예 대놓고 처먹으려고 하고 있어, 아주. 응? 거기서 이런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너절한 욕망 때문에. 근데 언제나 세상이 발전할 때는 더 토해내야 발전한다고. 남이 더 토해내기 위해서 나부터 더 토해내야 된다고. 어? 그거 없이 어떻게 복지국가가 되냐고. 더 처먹으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복지국가가 되냐고요. 남는 게 없는 거지. 그 고갈이지, 고갈. 오병이어 잘 생각해보라고. 내놓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 또 내놔갖고 다 같이 먹게 된 거 아니야. 그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근데 무슨 요즘에는 지가 진보라는 인간들도 내놓는 걸 없이 처먹기만 처먹으려고 그래. 그 누가 내놓는데 그럼 처먹는 거. 부자가 내놓으면 된다고. 부자 재산 다 몰수해봐라. 자, 우리나라에 뭐 그 재벌들 있죠. 뭐 차태원하고 요새 뭐 소송도 하지만 얘네들 재산 다 몰수한다고 치자 그냥. 뭐 세금을 많이 걷는 수준이 아니라 재산을 다 몰수해 씨발. 그거 1년 만에 없어집니다. 돈. 정부 재정으로 쓰면. 우리나라 정부 재정 600조 넘는데. 응? 그게 부자하고 대기업한테만 돈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물론 부자 증세하고 대기업 증세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복지 부분이 아니라 산업 경제 혁신 부분에서. 왜냐하면 혁신이 되면 얘들도 이득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선투자 하는 셈 치고 국가에게 세금 더 내는 거지. 근데 복지는 모든 사람의 복지는 특정 계층의 증세만으로 안 된다고. 다 같이 부담이 늘어나야 된다고. 진짜 낼 거 없는 빈민들이 아니면 서민도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는 복지국가 안 된다고. 근데 하물며 국민연금의 경우는 내놓으면 가져가 자기가. 그것도 안 내놓겠다고.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는 보장성이 훨씬 큰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 그러면. 연금 없애달라고? 없애면 뭐 다 책임질 수 있나? 기초연금만 받고 살래? 그럼 또 기초연금 올려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기초연금 올리면 또 세금 더 많이 걷어야 돼. 두 개 중에 하나잖아. 많이 걷거나 아니면 똑같이 걷는데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주는 거지. 그러면 세금 많이 낸 사람 또 그 노인 수당은 받아갈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낸 사람 세금을 많이 냈는데 노인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 근데 연금으로 내면 받아간다고. 다 이득대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저기 서울 강남 지역에 중산층 이상 전업주부들도 임의 가입자로 연금 가입해가지고 재테크합니다. 그런데 뭐 연금을 없애니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 하여튼 지 죽는 짓, 저 죽을 짓을 해요. 저 죽을 짓을. 나뭇가지 위에서 왜 톱질을 하냐고. 나뭇가지 위에 앉아서 톱질을 하냐고. 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더 약자 친화적인 제도로 바꿔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득 대체율이 아니라 가입 기간을 늘리는 거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자, 여기서 내가 화를 내는 바람에 내가 이번 호 끝날 때 화를 내려고 하는 대상들에 대한 화를 좀 생략을 할 수도 있게 됐는데, 근데 좀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내 댓글 몇 개는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뭐에 대한 입장은요, 뭐에 대한 입장은요. 내가 방송도 여러 프로를 하고, 칼럼도 여러 개를 쓰는데 검색이 안 된대요. 내가 검색해보니까 바로 걸리던데? 장난하냐, 지금? 이 새끼 이름 뭐더라? 이거 그 페이스북에서 나한테 똑같은 짓 하는 놈하고 같은 놈인 것 같아. 내가 물었어요. 그 인간하고 같은 인간이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어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찾아보면 나오는 걸 왜 자꾸 묻냐고. 그리고 내가 얘기해봤자 잘 안 들을 거잖아. 네가 솔직히 묻는 게 여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해요라고 묻는 게 아니고 너 여기에 대해서 왜 말 안 하죠라고 묻는 거잖아.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도 못 찾잖아. 왜? 안 찾고 싶겠지. 나 검색해보니까 바로 나오던데요?
자, 이분은 내 방송에서 사라져 주십시오. 사라져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4월 총선 때 방송 때 김수민 씨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던데, 네가 다시 생각하십시오. 네가 다시 생각하라고 내 방송 녹음했는데 내 방송 내용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지 얘기를 해. 그 유시민 얘기를 뭐 참고하래. 유시민 얘기를 왜 참고합니까? 이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얘기를. 얼마 전에도 야, 한동훈한테 돈 물어주냐? 아, 한동훈한테 돈 물어주는 거 아니지. 벌금 500만 원인가 나왔죠. 한동훈 명예훼손죄로. 한동훈한테 재판 지는 놈이 유시민이야. 내가 한동훈 또 우습게 아는 사람인데 한동훈보다 더 우스워진 게 유시민이야 지금. 응? 그 유시민 말 못 듣는데. 유시민, 야, 내 유시민 100분 토론 때 유승민하고 100분 토론 하는데 조국 그걸로 가는데 조국 죄 나오는 거 그거 나오려고 하니까 말 틀대. 바로 틀어버리네. 아, 정치를 사법 문제로 하면 안 되고. 정치를 사법 문제로 하려고 했던 건 너네입니다. 유시민 너네. 어? 아니, 너네는 더 나빠. 사법을 정치 문제로 하려고 했잖아. 사법을 뭐 정치로 풀어, 씨. 죄 있으면은, 죄 수사해가지고 죄 나오면 처벌받는 게 사법인데, 어? 지가 거짓말 했던 걸 아는 거야, 유시민도.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틀지. 어? 그런 인간 말을 왜 참고를 하라는 거야, 내보고. 아니, 그런 인간이라도 맞는 말을 하면 내가 참고를 하겠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주제는 조국혁신당 주제였잖아. 아, 내가 얘기했죠. 자, 내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재명 조국 심판론이 안 먹히는 이유가, 걔네들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이쪽은 수사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화가 났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했죠, 내가. 자, 그런데, 그러면 조국혁신당 지지가 그것만으로 되냐고. 야, 나는 조국보다 윤석열이 더 나빠요라고 하는 사람들, 그거 하나로 다 조국 찍을 수 있어요? 어? 그렇게 사고방식이 굴러가는 국민이 몇이나 될 것 같아. 아니, 그럼 민주당 찍어도 되잖아. 난 조국보다 윤석열이 더 싫어요 하는 사람은 민주당 찍어도 돼. 아니, 정의당을 찍어도 되고, 진보당을 찍어도 되고, 기본소득당을 찍어도 되고, 이래요. 무소속을 찍어도 돼. 근데 왜 조국혁신당을 찍느냐? 몰라서 찍는 것이 많지. 알고도 찍겠냐고. 조국 문제에 대해서 알고도 찍겠냐고. 대충 넘어갔잖아. 어? 이재명 조국 심판론은 먹히는 게 한계가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국혁신당을 찍냐고. 추가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뭐 또 다 말이 돌아가갖고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국혁신당. 그거는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그냥 여러 이유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지 않는다고. 어? 자, 그러면은 조국혁신당 안 찍은 사람들은 그러면 뭐 윤석열이 조국보다 좋아가지고 그쪽을 안 찍었냐? 지금 뭐 이거는 아주 최소한의 논리적인 문제예요. 그냥 범주 구성의 문제라고. 그다음에 인과관계에서 어떤 것이 원인이냐라고 했을 때, 응? 어디서 누가 라이터 불을 켜가지고 불이 났어. 라이터 불 하나로 불이 나냐고. 화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 이거 하나 논리적인 훈련 안 된 사람이 뭐 방송을 듣는다고 하지 마세요. 듣지 말라고.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고. 제발 부탁이야. 본인한테도 그게 행복하고 만인에게도 공익적입니다. 빠지십시오.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뭐다? 지가 논리적인 줄 알아요. 너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너 답 다 정해놓고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내가 그쪽 편은 아닌데요. 이지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사실 문제나 이런 걸 건드리는 걸 막으려고 하고. 왜? 지가 서 있는 포지션을 사수하기 위해서. 네가 포지션을 움직이십시오. 반성을 하고. 사람은 항상 수정을 하고 회의하고 자아 비판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포지션이 계속 똑같을 수가 없지 그러면. 네가 움직이라고. 지는 움직이기 싫으니까 사실관계로 움직이고 지 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고 싶은 건 네 자유인데 그 자유는 이 방송에서 누리지 마십시오. 이 방송은 거기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방송이니까. 네, 제발 좀 내 방송 들어오지 마. 이 방송은 조회수를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내 방송 들을 필요가 없는 인간들은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강연 같은 방송이야. 그 강연은 안 오는 사람 안 보잖아.
근데 열심히 하잖아요, 강연. 제가 어디 강연 가면 한 20명 이렇게 올 때 많은데, 그 열심히 하자고 하잖아요. 예. 강연자 청중수 올리려고 강연하지 않잖아. 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강연하는 거지. 이 방송 마찬가지입니다. 조회수 느는 거 하나도 달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사고방식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제가 경멸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저보고 팬이니 뭐 참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지랄 하는 것만큼 정말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뭘 참고했다는 거야? 하는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참고 안 하고 오히려 하지 말란 건 다 해놓고는. 듣지 마. 듣지 마. 내가 경고한다. 듣지 마. 너는 너라고 했을 때 자신을 뜻하는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너는 듣지 마. 네. 자, 오늘 정치과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수라발발타.